공인중개사법에서도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는 자세히 보죠? 예. 안 봐요? 자세히 보죠? 예. 그래서 민법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주로 이제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거 위주로 보시고, 그다음에 기간과 관련해서 이 내용은 넘어갈게요. 법정진 내고 상인법하고 비교하는 내용이니까 그 그림민법에서 보시면 요 색깔 비교하시라고 넣은 거예요. 이렇게 색깔은 비교하시라고. 갱신요구권도 이제 요번에 새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린 거고, 주임법하고 상인법을 비교를 해서 갱신요구권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기타 문제는 차차 하기로 하고, 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부분은 이제 주임법에는 없고 상인법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이제 병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임차권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는 거예요. 권리금은 보증금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다 그러면 권리금이 높고, 장사가 안 되면 권리금이 상대적으로 낮지요. 그래서 권리금은 주택 임대차에는 없고 상가 임대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한다 그래서 임대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신규 임차인이 예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고 권리금 계약해서 권리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권리금은 금전만 되는 거예요? 금전 기타 유가물도 돼요? 권리금은 금전 기타 유가물도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얘가 권리금을 병이 을에게 주는데 권리금을 뭐로 준 거예요? 지금 그림상? 차로 준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차주신 분이에요. 권리금을 차로 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하자? 차주신 분. 차로 줬잖아요. 권리금을. 네? 차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방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방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직접 얘가 임대인이 얘한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주신 분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얘가 이제 임차인 빠지고 얘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임차권 양도하면서 권리금 내고 그걸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얘하고 보통 이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죠? 권리금 양도 계약은 을하고 병하고 하는 거고, 갑하고 다시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이때 보증금과 고액을 현저히 고액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얘는 보증금 1000에 월세 100만 원 했는데 얘가 얘한테 권리금 양도하고 나니까 얘하고 보증금 2000에 월세 1000 뭐 이런 식으로 고액으로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 부담돼서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방해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요. 그래서 암기 4가지, 방해해서는 안 되는 4가지는 요구 못하게 현저히 고액으로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거예요. 권리금 요구 못하게 현저히 고액으로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 이렇게 암기하시죠. 됐죠?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요건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 체결을 거절해도 되겠죠?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4가지예요. 차주신 분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요. 자력이 현저히 자력이 없고,
두 번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그 다음에 18개월이죠?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보다는 왠지 쌍욕 같은 18개월이 낫죠? 네. 예? 18개월. 예. 그러면 네 번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했어요. 자, 이건 선택이에요, 선택.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정이라는 사람이 있고 얘가 권리금 지급하고 계약 체결했다면 당연히 얘하고는 계약 체결해서는 안 되겠죠. 이중계약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것도 암기. 의자 선택은 18개월 이상. 의자 선택은 18개월 이상. 이렇게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601페이지. 집합건물법. 그 600페이지 보시면, 600페이지 교과서 보시면, 유닛 프리뷰 그래서 단원을 미리 보는데, 크게 보면, 입법 취지, 구분 소유권,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 관리 조직, 담보 책임, 의무 위반 시 조치, 재건축 및 복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정신없이 나열된 것 같지만, 여기 봐봐요. 이 법은 집합 건물에 대한 뭐예요? 소유와 관리 파트 두 가지로 나눠 본다. 소유 파트와 관리 파트.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다 내 소유예요. 그죠? 내 소유고 내가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 집이 지금 붙어 있더란 말이에요. 벽을 경계로 두고. 위아래 집이 벽을 경계로 두고 붙어 있고 좌우 집이 벽을 경계로 붙어 있고. 그래서 70년대만 해도 집합 건물은 이런 형태의 구조였단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단층으로. 요런 벽을 붙어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죠? 합벽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의 집합 건물이 많이 있었는데 80년 후반부터 막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섰죠. 근데 80년대 최초 아파트는 연탄 아파트 아세요? 네. 아파트에서 연탄을 떼워서 네, 보일러를 쓰는 거예요. 연탄 보일러. 뜨신물도 나오고 그럼 연탄을 빼가지고 베란다로 가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면 쭉 해서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펑 소리가 나요. 연탄 깨지는 소리. 그런 아파트가 있었어요. 80년대.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런 연탄 아파트가 있었어요. 과거에. 모르지? 본 적 없지. 보일러만 해도 그 당시 얼마나 그게 센세이션 했는데요. 뜨거운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도에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아파트가 고도로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 법률이 필요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럼 한번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집합 건물이 있어요. 집합 건물을 우리는 일동의 건물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름을 집합이라고 했냐면 하나하나가 다 개별 소유권이 부여된 거란 말이에요. 원래대로라면 한 동의 건물이 하나의 물건인데 그거를 다 쪼개가지고 지금 다 개별 소유권을 만든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을 뽑아서 뭐라 그러냐면 전유 부분,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에요. 개인이 혼자만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분. 어떤 부분 그래요. 혼자 팬티 입고 돌아다녀도 되는 공간. 네? 그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구분된 건물, 그래서 구분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구분 건물들이 다 모였으니까 얘를 일동의 건물 전체를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전유 부분이 예컨대 901호다 그러면 901호는 구분 건물이고 저게 전체가 101동이다 그러면 101동은 집합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분 건물과 집합 건물은 같은 표현, 다른 표현. 다른 표현이죠. 집합 건물이다 그러면 큰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구분 건물이다 그러면 그 건물 내에 전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유 부분. 그래서 개별 등기가 나는 것은 전유 부분이다. 그럼 이렇게 외벽과 같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거는 외벽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거니까 공용 부분이에요.
그 건물 옆에 또 뭐 집 같은 거 있잖아요. 소위 관리사무실 같은 거, 노인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또 아파트들이 잘 나와가지고 무슨 피트니스 센터부터 해가지고 별게 다 있죠. 차 마시는 커피숍 공간도 있고, 그죠? 스포츠 공간도 있고, 탁구하는 데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같이 쓰는 공용 부분이다 이거죠. 공용 부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집합 건물이 위치해 있는 땅, 이걸 법으로 정한 대지다 그래서 법정대지라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땅, 요거를 규약대지라고 해서 법정대지는 뭐라고 표현하는, 법정대지하고 규약대지는 요게 대지예요. 대지인데 원래는 이게 한 필지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형태는 요 두 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대지 한 필지하고 규약대지 한 필지하고 이렇게 그냥 편의상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요. 법정대지가 이렇게 세 필지, 1번지, 2번지, 3번지로 세 필지상에 법정대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건 필지를 합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의 주소는 1, 2, 3번을 다 써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법정대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됐을 때 그렇습니다. 주소를 여러 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집합 건물 중에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개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분 소유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분 소유권은 구분 건물을 소유하는 권리인데 그러면 저 구분 건물이라는 건 결국 구분 소유권에 뭐가 되는 거죠? 객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뭐냐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구조상의 독립성이라는 말은 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벽으로 공간을 만들고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독립된 출입문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벽이 있고 문이 있어서 독립되어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소유자의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구분 행위는요. 구분 소유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만 되면 구분 소유 등기하지 않더라도 구분 건물로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등기해요, 등기 없이. 186조 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구분 행위는. 구분 소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만 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용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분 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는 시점이 언제냐? 언제겠어요? 건축 허가 신청 시도 구분 소유 건물이 인정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구분 행위가 된다는 말이에요. 건축 허가 신청하는 것도. 기타 분양 계약을 통해서도 분양 계약할 때 어떻게 하죠? 카탈로그 만들고 이 부분은 공용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유 부분이고 이렇게 다 보여주잖아요. 몇 동이 어디 있고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구분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네, 찾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을 보는데 공용 부분은 구조상의 공용 부분과 규약상의 공용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외벽은 공용 부분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천장은 저 맨 천장 꼭대기 옥상은 공용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냥. 그건 보나마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벽, 옥상, 지하실 등 이런 것도 구조상의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거. 그런데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원래 전유 부분, 단독 건물,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약에 의해서 공동으로 만든 게 규약상의 공용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관리사무실이나 노인정과 같은 것들. 자, 구조상의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봐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구조상 공용 부분을 다른 말로는 당연 공용 부분이다 또는 법정 공용 부분이다라고 표현해요. 당연하니까.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인 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규약상의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는데 표제부만 등기해요. 왜냐하면 공용 부분의 이 건물, 이 관리사무실의 이 건물의 소유자는 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 전체잖아요. 뻔히 아는 거니까 등기는 만들어 놓되 소유권은 기재를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표제부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용 부분도요, 전부 공용 부분이 있고 일부 공용 부분으로 나눠요. 전부 공용 부분은 말 그대로 여기 전체 현관문이 있다. 이거 현관문 그림이에요. 얘는 좀 내려갔잖아요. 현관문인데 이 현관문은 이 사람들이 전체가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건 전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게 901호면 801호하고 중간에 요 경계가 되는 벽이 있죠. 얘한테는 바닥이고 얘한테는 천장. 요거는 이 둘의 일부 공용 부분이 되는 거예요. 또 얘하고 사이에 경계가 되는 벽이 있죠. 그럼 얘하고 요 경계 벽도 일부 공용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전부 공용 부분도 있고 일부 공용 부분도 있다. 그럼 당연히 전부 공용 부분은 전 구분 소유자 전부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일부 공용 부분은 일부만의 소유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공용 부분에서는 각 구분 소유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지분을 가지게 돼요. 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로 갑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 근데 사실은 이게 면적 비율이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분양가가 예를 들어 3억이었다. 근데 로얄층 여기는 분양가가 4억이란 말이에요. 값이 다르죠? 이 사람들이 투자한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얘 지분 비율이 좀 더 높아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아니 같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같이 지분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돈 투자한 게 다른데 지분이 같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이라는 것은 이게 등락하는 이 경향이 있고 그리고 한번 오르고 떨어지고 할 때마다 지분율을 자꾸 변동시키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면적으로 가는 거예요. 면적으로. 그런데 이게 집합건물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요 한 층인데 한 층에 이만큼은 여기가 이제 복도고 여기 화장실을 써요. 화장실. 그럼 이게 전체 100평이라 그러면 한 80평은 A가 쓰고 나머지 20평은 B가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학원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 학원 수강생들이 예컨대 100명이 있단 말이에요. 100명이. 근데 여기는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5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 화장실을 쓸 때 5명이 많이 쓰는 거예요? 100명이 많이 쓰는 거예요? 100명이 많이 쓰죠? 그럼 비용도 얘가 많이 내야 되죠? 그럼 비용 내려면 이 화장실 물값하고 이거 전기세하고 이거 비용을 낼 때 이거에 맞춰가지고 이용 빈도에 맞춰서 돈을 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면적 비율 하더라도 얘가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분을 따질 때는 사실은 이게 정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면적 비율로 일괄해서 한다. 편의상. 어쩔 수 없이. 물론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뭐 다르게 나가겠지만 어쨌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 따진다고요?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따진다. 가격 비율이 아니라. 그럼 지분 많은 사람들은 관리비도 많이 내겠네요? 다시 말하면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들은 관리비가 많이 나가겠네요? 그러니까 40평 사는 사람과 20평 사는 사람의 관리비는 2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면적 비율이니까. 자, 법정대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뭐라고 표현해요? 법정대지. 읽어봐요.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901호가 속하는 일동의 건물에 궁뎅이로 깔고 앉고 있는 땅. 이걸 법정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규약대지는 법정대지와 일체로 관리되는 토지를 규약대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 사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땅 없는 건물은 없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림상 갑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도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 갑은 토지를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해줘요. 이용하고 있죠? 토지에 대한 무슨 권리가 있어서 이용하나요? 네? 토지에 대한 무슨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지금 토지를 사용하잖아요. 토지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권리냐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갑 소유 토지에 갑 소유 건물이란 말이에요. 지 땅의 지 건물이에요. 그럼 자기가 건물을 소유하는데 땅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땅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어서? 소유권이 있어서. 그림이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은 토지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는 거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 다시 이 그림 봐요. 땅은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에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 누구 거? 을 거예요. 그럼 을은 건물을 소유하는데 토지 이용하고 있다고 해줘요. 어떤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때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이 있어야 되겠죠.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토지 이용하는 권리가 지금 소유권이고 얘는 토지 이용하는 권리가 남의 땅 이용하는 권리니까 지상권이나 임차권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갑의 건물이 4개로 쪼개져요. 구분 건물로 되는 거예요. 그럼 건물 소유자는 4명이 되겠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도 4명이 되겠죠? 이렇게 4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또 을의 여기 보면 이것도 건물이 4개로 쪼개지죠? 그럼 건물 소유권이 건물 소유자가 4명이 되죠? 그러면 4명이 다 같이 땅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4개로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이용권이에요. 누가?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자가 땅에 대한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한다. 그럼 대지권이 소유권이라는 말은 구분 소유자가 땅을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는 것이고, 대지권이 지상권이라는 말은 구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지분 형태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거죠. 보통은 대지 사용권을 등기하면 그게 바로 이제 대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시법에서 공부하는. 얘를 등기하면 대지권. 등기하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그 대지 사용권 내지는 대지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될 수도 있다. 대다수의 대지권은 소유권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상권, 임차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이 아파트가 낡았는데 주차장이 너무 험악해요. 주차장 사정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토지를 빌리기로 합니다. 그럼 토지를 빌리면 무슨 권? 지상권. 그래서 이걸 아파트 주차장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저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또 주민들이 쪼개서 가지고 가야죠. 그게 바로 대지권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지사용권은 지분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공용부분의 법률관계예요. 공용부분의 법률관계에서 공용부분을 보존한다 그러면 보존하는 행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공용부분의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사용은,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할까요? 용도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 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통상 집회의 결의예요. 통상적으로 하는 결의는 과반수입니다. 뭐의 과반수? 쪽수 플러스 의결권도 과반수가 돼야 돼요. 쪽수는 과반수가 되는데 의결권이 모자란다. 또는 의결권은 과반수가 되는데 쪽수, 머릿수가 모자란다 그러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2개 다 과반수가 돼야 돼요. 관리행위는. 변경행위는,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는 일반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쪽수와 의결권이 필요해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근데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이다. 이건 큰 공사하는 거예요. 수직, 증축, 리모델링 같은 거. 수직, 증축, 리모델링. 봐봐요. 땅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100세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직해서 증축으로 200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에 대한 지분이 2배로 작아져야 되겠죠. 얘네들도 가져야 되니까. 이랬을 때 이건 권리 변동이 있는 공용 부분의 변경인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5분의 4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공용 부분의 처분과 분할은 어떻게 할까요? 전원에 동의가 있으면 처분할 수 있어요? 계단을? 네? 외벽을? 옥상을 처분할 수 있어요?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용부분에 대한 처분 분할은 전원의 동의, 부담과 수익은 당연히 지분 비율로 가야 되겠죠.
그럼 요거는 뭐하고 구별하셔야 되냐면 공유해서 기억나세요? 섭연전 들고 관리과에 가서 보리단 사야지. 보리 한 단 사야지. 그래서 공용 부분의 처분과 변경은 공용 부분이 아니라 공유물의 처분과 변경은 전원대동이,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사용은 어떻게 해요? 전부를 지분 비율로. 요거하고 저거하고 비교하셔야 되죠. 공용 부분의 사용은 어떻게 해요? 용도에 따라. 관리행위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지분의 과반수인데 통상 집회의 결의.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한다. 저건 똑같죠? 네. 보존행위 각자 단독. 변경은 3분의 2. 권리 변동 있는 공용분의 변경은 5분의 4. 처분 분할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공유물의 처분은 가능하죠. 분할도 가능하죠. 근데 공용 부분은 처분 분할이 안 된다. 그다음에 부담 수익은 지분의 비율로 하는 것이고, 요거 보시고, 자 지금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가 벽이고 위에는 901호, 여기는 801호예요. 그럼 요거 뭐죠? 변기예요, 변기. 801호 변기. 그러면 구조가 다 라인이 같잖아요. 801호 변기 있으면 901호 위에도 변기 있겠죠? 자, 여기 외벽이에요. 갑이 앉아있어. 이거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림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앉았다고 들으시면 돼요. 그럼 위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항문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위에서 물 떨어지니까 위를 보니 물이 쏙 들어갔네, 입에.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똥물이에요? 무슨 물이에요? 모르죠.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니까. 그죠? 자, 이랬을 때 지금 이 801호 소유자가 901호 쫓아가가지고 너 위에서 물이 떨어졌으니 네가 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니 위에 있는 901호 소유자가 내가 왜 내 돈 들여서 수리를 하냐, 아쉬우면 네가 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그럼 이거 누가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윗집이? 아랫집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이 부분이라면 이건 901호의 전유 부분, 이 부분이라면 이건 801호의 전유 부분이죠. 문제는 이 배관이 이렇게 가는지 이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여기서 깨져가지고 이렇게 타고 넘어온지는 모르겠지만, 물이라는 건 불 새는 범위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물은 표면 장력이 있어서 사실상 여기서 터졌는데 그게 따라서 와가지고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쪽의 전유 부분이냐, 이쪽의 전유 부분이냐, 일부 공용 부분이냐, 전부 공용 부분이냐에 따라서 원인을 밝혀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전부 공용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전부 구분 소유자들이 돈을 객출해서 수리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덮어놓고 위에서 책임져라, 아래서 책임져라, 그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봤는데 도대체가 물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일동 건물이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일단은 공용 부분이에요. 그러면 관리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수리비가. 두 번째, 공용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의 효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공용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관을 타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수리비를 견적을 보니까 이게 수리비가 1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외벽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집 밑에 집 다 그래요. 큰 돈 들어가죠? 그 외벽 전체를 갈아치우자 해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견적 1억 들어가는 거야. 1억 들어가면 1억 원을 이제 지출을 하지만 그 돈은 다 관리비에서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주니까 나눠서 주겠다고 업체하고 해가지고 보강공사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객출해가지고 계속 관리비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구당 월 10만 원씩이 나오는 거예요. 관리비가 추가로. 이건 공사비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주민들이 다 내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다가 801호 소유자가 아이씨, 나 딴 데 이사 갈 거야. 그래서 집 팔고 얘가 A라면 B에게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B가 왔어요. 왔는데 자꾸 관리비에서 10만 원 더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여기 공사한다고 찬성한 적도 없고 나는 이거 공사하는지도 몰랐는데 계속 돈이 나가니 따져보니까 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동의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B가 물어보니 공용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의 효력은 그의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집합건물법에. 그럼 B라는 사람은 사실 돈 10만 원 내는 거야 엄청 아깝죠. 자기는 동의한 적도 없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그럼 욕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몇 조? 18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집합건물법 18조. 이씨. 돈 내라 그러고. 그죠?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건 일체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갑이라는 이 구분수자 901호 소유자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되면 대지권, 이 토지에 대한 대지권도 넘어가는 거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도 같이 넘어간다. 그래서 분리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일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집합건물 등기를 보면 일동 건물의 표시, 표제부예요. 이게 이 큰 건물하고 큰 땅, 이 두 개를 공시를 해줘요. 이게 일동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또 나와요. 이건 건물 전체의 표제부고 전유 부분 901호 표제부. 901호 표제부를 보면 전유 부분의 표시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건물, 여기는 토지. 그럼 이 토지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권리, 대지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같이 묶어 놓는 이유는 구분 소유자가 이전이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대지권도 넘어가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도 넘어간다는 걸 공시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하고 대지권은 구분 소유권하고 분리 처분할 수 있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구분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관리 및 사용에 어긋나는 행위는 금지되고 주거로 부양되었는데 주거 외의 용도 사용 이거 금지되겠죠? 또 내부벽 철거하면 전체 무너집니다. 그건 내력벽이라 그래요. 내력벽. 철거되는 가변벽도 있지만 내력벽이라는 건 철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철거하거나 파손, 증개축 행위를 금지한다. 이게 이제 구분소유자의 의무인데 문제는 이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공익에 반하는 행위. 그래서 줄여서 반공익 행위로 했어요. 반공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지 청구합니다.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정지 청구. 두 번째, 전유 부분의 사용 금지 청구를 해요. 소유자인데 자기 거 자기 집에서 사는데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단히 행위 제한이 세겠죠. 세 번째, 경매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 세입자예요. 그래도 그 세입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받는 세입자라도 내보낼 수 있다. 왜? 너무 주민들을 못 살게 하니까. 그런 경우 있나요? 네. 20층에 사는데 밤에 늦었어요. 집에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오네. 그럼 20층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 보니까 옆집 남자가 거기서 누워서 자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뚱뚱뚱 계속 그러고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죠. 또 개똥 꼭 그 저 엘리베이터 개똥 싸게 하고 오줌 싸게 하고 그것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죠.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심해지면 내쫓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느냐면 이 세 가지는 관리인이나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합니다. 개인이 각 구분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통상 결의로 가능하지만 이 세 가지는 행위 제한이 세지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합니다. 통상 결의로서 반공익행위를 정지하라, 이런 행위 하지 말라, 개 똥 좀 치워라, 이런 얘기들은 재판상 해도 되고 재판 외로 해도 되지만 나머지는 행위 제한이 세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 조치가 있다라는 것하고, 이제 관리단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소유 파트고, 관리로 오면 관리단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지요. 그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의하는 사람들을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그 전신은 관리단이에요. 관리단이 입주자 대표하고 100%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닌데 그냥 같다고 보셔도 무방은 해요. 관리단은 누구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일정한 조직행위가 있어야 돼요. 당연 설립단체예요. 당연 설립단체. 일정한 조직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X예요. 당연 설립단체. 그럼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관리단 밑에 그 관리단,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있는 단체인 관리단, 그 관리단의 대외적으로 대표권, 대내적으로 업무 집행권을 가지는 사람을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대표권, 대내적으로는 건물 관리권을 가지게 된다. 누가? 관리인이. 그래서 우리는 이 관리인을 대다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봐도 무방은 합니다. 100% 일치하는 건 아닌데, 관리인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여러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동대표 뽑죠. 동대표가 모이고 또 전체 대표를 또 뽑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 대표 뽑았을 때 그 전체 대표 한 사람이 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자,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10인 이상이면. 그럼 이거 가지고도 옛날에 장난 많이 쳤죠? 10인 이하일 때는 필수 기간, 임의 기간. 임의 기간. 그러면 틀려요. 왜? 10인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0일, 12일을 당일수를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인 10인 미만일 때 임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10은 빼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것 가지고도 문제가 많이 나왔었고요. 자, 근데 관리인은요, 과거에는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임차인이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입자가 관리인이 되어도 된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이건 개정이 된 거고, 집회 결의로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고요. 선임이나 해임을 하는데 모여서 하는 게 사실상 힘들잖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서면 결의가 가능하다라고 또 규정을 바꾼 거예요. 개정을 했어요. 서면 결의도 가능하다.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 관리, 변경에 관한 집회 결의 등의 집행행위를 하는데 여기에 전유 부분의 보존행위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전유 부분을 보존하는 건 지 알아서 하는 것들이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관리인이 해주는 건 아니죠. 자, 관리위원회예요. 관리위원회는 일종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단지에서 전체 단지를 아우르는 총 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입주자 대표. 그럼 이 입주자 대표회가 동대표를 임의로 뽑아요. 그래서 동대표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관리위원회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임의기관입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거냐면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해요. 근데 말은 사무집행 감독이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실제로는. 자, 임의기관이에요. 둘 수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집회 결의에 의해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을 합니다. 관리인은 위원이 될 수 없겠죠? 왜 그래요? 얘들의 존재의 의미는 이 사람이 제대로 사무집행하는지 돈 빼먹는 거 없는지 그거 감독해야 되는데 얘가 위원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론상. 그죠? 예. 그다음에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이게 관리위원회예요. 일종의 동대표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또 어떤 데는 동대표 중에서도 또 층대표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층별로. 예. 자, 관리단 집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구분수 관리단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구분 수요자들이 모이는 집회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단 집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기 관리단 집회와 임시 관리단 집회로 나누고, 관리인은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소집을 해야 됩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는. 임시 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이 청구를 하면 돼요. 뭐 집회를 해가지고 뭐 하겠느냐? 뭐 하겠어요? 규약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만 소집 통지는요,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집 절차 생략이라는 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사실상 구분수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건 100% 불가능한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소집 절차 생략 못한다라고 강행 처리하는 거예요. 다만 회의의 목적 사항을 미리서 명시한 다음에 일주일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날 가서 우리 모인 김에 이번에 정화조 업체 바꿉시다. 어때요? 옳소! 하고 기습 의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사전에 미리 얘기해 놓고 이번에 정화조 업체를 바꾸겠는데 어떻게 뭐 요건을 갖추고 미리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라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가서 고민해 본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의결을 하면 그건 기습 의결이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결은 소집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하는 거예요. 기습 의결 안 되고 미리서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하고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집이 남편하고 아내 두 사람의 공동 명의로 등기할 수도 있나요? 네. 그럼 구분 소유자가 2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두 사람이 다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의결권 행사할 자를 한 사람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유분이 공유자인 경우 의결권에 행사할 1인을 미리서 정해놓고 그자만이 의결권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에요. 네. 판례가 강행주로 봅니다. 집합건물법은 하게 되면 할수록 이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고요. 자, 이제 재건축인데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 이 요건인 거예요. 지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수선하려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두 번째 효용이 현저히 증가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여러 동이 있다 그러면 이때 하나의 단지 내에 건물이 5개 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5개 동이 있으면 동별로 다 결의를 해야 되는데 재건축 결의 정족수는 5분의 4예요. 그러면 전체 토탈에서 5개 동에 5분의 4가 필요하냐 아니면 건물마다마다 5분의 4냐에 대해서 판례는 건물마다마다 5분의 4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 요건이. 자, 재건축 결의하려면 일단 5분의 4가 필요하죠. 동의 요건이. 그래서 5분의 4가 동의를 했어요. 그럼 집회 소집한 자는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그냥 최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면으로 반드시 서면.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든 의사표시든 다 방식에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민법에서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게 요거예요. 서면 최고입니다. 왜 서면으로 해야 될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소유자에게. 여러분 집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억수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 때려봐야 된다 이거예요. 서면 최고하면 최고 2달 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반대하는 구분수자는 회답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재건축에 참가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 회답 의무가 있고, 만약에 최고 2달 일로부터 2개월 지날 때까지 대답을 안 한다 그러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돼요? 거절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거절로 간주합니다. 참가 거절로 간주한다. 그럼 다시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기간 만료된단 말이에요. 요 최고 2달에서 기간 만료된 게 2개월이란 말이에요. 2개월 동안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럼 다시 2개월을 주고 이 기간 내에 뭐를 하냐면 재건축에 찬성한 각 구분수자나 참가하겠다고 회답한 구분수자나 아니면 위 세 사람 전원의 합의로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구분수자에게 대지사용권하고
구분 소유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시가 매도 청구권이고, 요게 무슨 권이냐면 형성권이에요. 그럼 형성권에는 제척기간이 따라 붙는다 그랬죠? 제척기간은 보통 10년이죠? 이건 10년이 아니라 몇 월? 2월이에요, 2월. 시가 매도 청구하는 거. 자, 결의일로부터 이제 이렇게 시가 매도 청구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팔고 나가야 되는 거고, 결의일로부터 2년 동안 재건축 결의했는데 2년 동안 상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없었어요. 또 그리고 기간 만료 일로부터 6개월 내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쫓겨나간 사람들은 다시 나에게 달라라고 재매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시험에서는 이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집회 결의하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서면 최고하고 최고 도달일로부터 2개월 될 때까지 회답 의무를 주고, 회답하지 않으면 참가 거절로 간주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2개월 내에 시가 매도 청구를 통해서 다시 사올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